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1호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함의 역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지난 6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 휴가 때였죠. 휴가 때도 그 포스코 ENC 5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네. 이런 이제 보도가 아주 상당히 일상화된 정도예요. 이게 언제부턴가 아주 이 기업에서 재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사망까지 이어지고 말이죠. 이게 그동안 이제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이제 국가 상황실을 통해서 전파되고 공유됐다는 건데 대통령이 직보하라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도 강화하지만 처벌도 좀 강화하고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선진국이에요. GDP라든지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물론 선진국이 하는 지표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직업상의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생긴 건데 거기에 따르면 경영상의 책임자가 만약 사망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벌을 받게 돼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경우에 잘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아무튼 이거는 꼭 막아야 돼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좀 타당하다. 그래서 직접 이제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단순히 보고만 하라는데 그치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거 무슨 경영 대표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빠른 속도로 이제 전파시키고 이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적용 집행도 그렇고 이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이 특히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정말 이러한 그 인명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을 중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또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게 정책에도 반영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지난 아마 우리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서도 보면 SPC 그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야간 막교대도 없어지고 2교대가 3교대로 바뀌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잇따라 아마 사망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보면 포스코 그룹 회장이 직접적으로 통렬하게 사과하고 어떤 선제적인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산업 현장이나 우리 건설 현장에서 어떤 중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벌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도 보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조금 과도기적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민주노총에 보면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업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체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의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으면 사실은 지금 파업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떤 근로자의 생명권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됐었거든요. 그때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나 또 민주당에서도 보면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나서고 있게 되면. 근데 보면 민주당도 보면 노란봉투법이라 해서 소위 말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협상력 또는 파업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관련된 그런 입법적인 뒷받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나 또는 어떤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휴가 동안 좀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이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23일 전후로 개최될 수도 있다,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요. 만약 성사가 된다면 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으로서도 이제 이거를 전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미국이 가장 강조하는 게 한미일 협력 관계거든요.
우리 한일 관계가 좀 이제 삐끄덕거리면 미국도 불편해요. 미국은 아무튼 한미일의 어떤 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중국도 견제하고 자신의 영향력, 패권도 유지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큰 틀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가 만나기 전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한미 정상 만나기 전에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이긴 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미 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뭐 25일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네. 최종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한일 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뭐 23일경이다. 그러니까 23일, 25일 이렇게 만나기는 어렵겠죠. 근데 아무튼 한미 정상보다 한일 정상이 먼저 만나게 될 것 같긴 해요. 이 순서. 네. 그래도 일각은 또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만나는 게 뭐 한미 간에 이 뭔가 꺾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한일이 먼저 만나는 게 오히려 한미일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다 조율되고 그런 게 감안돼서 만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일이 먼저 만나게 된다면 이제 한일 간 셔틀 외교도 이제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해 그 불법 개헌으로 모든 게 다 이게 정상이 아닌 상태였어요. 네. 지난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한번 만나긴 만났죠. 일본 총리를 만나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나 이건 정식 이제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한일 관계, 한미 동맹, 한일 협력 이 부분을 엮는 하나의 큰 틀로서 한일 정상이 먼저 만나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이제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게 한미일 협력을 좀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고 한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네. 지금 또 최종 조율된 건 아니거든요. 네. 한일 정상회담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 식으로 최종 조율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위험천만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외교가에서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당선되고 나면 맨 처음 만나야 되는 게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면서 한미 동맹 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너무 뭐 한일 정상회담 먼저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불필요하게 저는 자극할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그 이재명 정부가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을 조금 따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면 어떤 반미 좀 하면 어때? 자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미국의 힘을 조금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실패한 외교 정책을 잘못 뭐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저는 최종 조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지금 다뤄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귀국길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아마 일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이시바 총리로부터 미국과의 어떤 간세 협상에서의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사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패했거든요. 결국 일본에서는 15%의 어떤 관세 협상을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니까 과거에 내던 그 별도의 관세를 그대로 물어야 된다는 걸로 해서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시바 총리한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통상의 조언은 별로 없고 그리고 아직 이시바 총리하고는 그런 것들까지도 주고받을 만큼의 어떤 개인적 어떤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 조율된 게 아니라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외교적인 어떤 관례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불필요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에서 다룰 현안마저도 굉장히 뒤틀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우려점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세부 내용과 함께 또 안보 청구서가 또 이제 등장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을 많이 구사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협상이라는 게 관세 협상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타결이 됐는데 이 협상이 조약도 아닙니다. 조약도 아니고 또 양국의 의회,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관세 협상이에요, 협상.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 간의 협상이 그렇게 뭐 쉽게 조변석회처럼 바뀔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본도 15% 관세였는데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안보 문제, 지난번에 관세 협상할 때 안보 문제를 같이 패키지로 하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인데 그게 안 됐어요. 안보 따로 이제 관세 따로 이렇게 간 건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국방비 인상해라.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미 다 맺어져 있어요.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과 다 돼 있었던 건데 그걸 다시 이제 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국방비도 GDP의 뭐 3% 이상대로 올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무작정 뭐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특히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주한미군의 그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제가 볼 때 주한미군의 문제를 이제 완전히 대북 억제력으로 하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뭐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국군, 대한민국 군대조차도 만약에 대만 침공이라든지 이쪽에 그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에 우리나라 군대까지 투입해라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갈까봐 그게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주한미군이 자기네 나라 군대 자기네 나라가 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더라도 뭐 이번에 그런 정상회담에서 그런 문제까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방위 문제라든지 국방비 문제라든지 우리가 듣기에 대단히 그 난해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관세가 또 연결돼서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공석 중이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채워넣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도 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를 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압박 면접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아마 노련하고 또 변덕도 심하기 때문에 외교적 경험이 좀 풍부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굉장히 압박 면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가장 민감하게 되는 게 보면 이번 관세 협상이 끝났지만 살 시장 개방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소고기 시장도 전면 개방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에 따른 대응책을 만들어는 가겠지만 저는 아마 아직까지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트럼프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협상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좀 두루뭉술하고 또 원론적인 큰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나름대로 어떤 기본 방향만 갖고 가시는 게 낫지 네. 않을까.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 실무선에서 세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절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로부터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이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 결정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관심인데요.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다 뭐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이제 거의 사면 복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가 나올 때 반대 의견도 많았고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이제 직접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게다가 윤미향 전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또 하나가 이제 이미 보도가 다 된 겁니다만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강호식 비서실장한테 보냈던 그 문자, 네. 거기 정찬민 전 용인시장, 홍문종 심학봉 전 국회의원 등의 사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송 위원장이 철회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게 좀 이제 사면 거래처럼 비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뭡니까 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라든지 네. 그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은 뇌물 횡령 이런 등등의 혐의예요.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윤미향 전 의원도 글쎄요, 뭐 그렇게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만, 저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정의기억연대 그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 돈을 횡령한 걸로 결국 대법원에서 네. 형이 확정됐다가 그것도 의원직이 끝난 다음에 의원 임기 다 마치고 형이 확정됐어요. 지금 집행유예 중이에요. 지금 실형은 받게 받았습니다만. 사면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처음에 뭐 철회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같이 오히려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사면하는 명분을 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횡령 뇌물
저기 그 혐의의 그 사람들을 왜 사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민주당 비판하고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면 복권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면 복권이 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중에 이 뭐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 거다, 뭐 연대할 거다, 별 얘기 다 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 복귀하면 이게 이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저기 이견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사면 복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전체 국민으로 볼 때는 찬반이 좀 팽팽해 보여요. 한쪽 확 네. 쏠리진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사면 쪽이 우세한 것 같고 네. 아마 그런 걸 고려하겠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취임 2달 연대 굳이 그렇게 성탄여도 남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특히 중도층의 민심에서는 전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조국 전 대표는 2019년도에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영 간의 이 어떤 대치에 가장 선봉에 있던 그런 접점에 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통합에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경심 전 동행대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지금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잖아요. 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어떤 그래서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더 엄격한 사면 기준을 얘기한다거나 또는 뭐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공정한가, 두 번째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원칙만 조금 지켰으면 한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12일 날 저는 아마 그 국무회의 때 아마 최종적으로 사면 시험 대상 결정나게 될 텐데 저는 그날은 지난번 국무회의 때처럼 반드시 생중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번 그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법무부에서는 왜 이분들을 사면 대상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준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에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전체적인 사면 대상을 하지 않고 저는 아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구제해주는 사면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벌써 형기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형은 받았지만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구치소로 가거나 실형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대권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대선에 기한 공로가 있고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감방에서 실질적으로 형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급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날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하고 두 번째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선별적인 어떤 사면을 단행하지는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현 상황을 두고 이제 국무회의가 이틀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측 반응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의 입장 표명은 있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 말씀하시잖아요. 글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법심사 대상이 이미 포함이 됐고 그게 이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조율이 있었다 없는 게 상식이죠. 전혀 그게 없이 법무부에서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통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마지막 의결할 때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완전히 고유 권한이니까 헌법에서 헌법이 부여한 특별사면 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지금 이제 뭐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른 건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몇 명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그 이제 단일화했다라는 뭐 그런 대단히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면은 정말로 최대한 자제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생계형 범죄 등 이런 사람들 하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 이 사면권이 언제부턴가 좀 남발된 경향이 있어요. 지난 정권들에서 보면 특히 재벌 회장들 사면되는 경우도 있었고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갈리는 거예요. 지금 반반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여론이.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게 이제 보기에 따른 반반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사면의 부담이 없을 수가 있죠. 사면 반대가 압도적이지가 않으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도 대단히 강성이잖아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또 만약에 사면되고 복권까지 되면 모든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그래서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제 일각의 이제 성급한 전망들은 뭐 민주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아무튼 조국 전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그 무마 감찰 무마 사건 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지난해 12월에. 그리고 전 2023년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패배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죠. 다음에 2024년도 총선은 완패를 했어요. 저는 그때가 이제 윤석열 전 정권의 몰락의 단초였다고 좀 봐요. 완전히 민심에 이제 역행했던 거였는데 이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분위기는 지금 뭐 저기 사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다른 여러 사람 거론된 사람과 같이 사면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분리 처리할 것이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12일에 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또는 뭐 정경심 전 교수도 있고 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여러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어요. 특히 뭐 주식 양도소득세가 이제 50억에서 대주주가 10억으로 낮추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금 좀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입니다. 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증세란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이제 부담이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를 5천까지 올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거의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국정의 목표로까지 세우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또 세금도 너무 안 고쳤고 그동안 네. 이 뭐 여러 가지 재정의 확대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너무 이제 그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이제 감세가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도 다시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네. 전 주식을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워낙 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대주주의 기준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도 이게 주가가 더 부양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이걸 고민할 텐데 글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여권 내에서도 이걸 좀 다시 원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여론을 살피겠죠. 네.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죠. 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법인세를 차라리 30%, 40% 올려버리는 게 낫죠. 근데도 불구하고 1% 정도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라는 건 법인세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더 돈이 걷어지는 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되는 부분도 있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또는 이런 세율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정책적인 조율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 없이 여과 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교란시키고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아마 오늘 열리게 되는 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보면 결국은 양도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이제 불문에 붙이고 아마 50억 정도로 그대로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이 그 어떤 대주주의 양도세 부분도 있지만 정권 거래에서도 올린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권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사고 팔 때마다 지금 내는 세금인데 그걸 올리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파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거래세에 대한 일을 올리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인 조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합동 현설의 현장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한길 씨 관련해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징계가 아니라 쫓아내야죠. 말이 됩니까? 그 무슨 어디 합동연설에서 그 탄핵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배신자라고 외치고 그리고 자기가 언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언론이 봤어요? 저는 그런 건 언론이라 생각. 언론이면 자신의 생각으로 논평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논 걸 대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여론 형성하고 이게 언론이에요.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 편향돼 있고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고 물론 국민들과 뜻과 다르다 해서 자신의 개인의 생각을 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배신자라고 합동연설에서 그 연설하는 후보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안철수, 조경태 등 이런 후보들이 연설할 때 배신자라고 선동을 했잖아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러니까 언론 탄압한다 그러고 이게 완전히 수구와 반동을 완전히 같이 아주 복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정도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보수가 괴멸되지 않죠. 저건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탄핵 찬반과 탄핵 반대가 나눠져가지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지금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현 후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니 도대체가 지금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제1야당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된다? 그게 정당으로 제1야당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동현 후보나 김문수 후보 말고 여기 지금 조경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 돼야 그나마 그래도 새롭게 혁신도 좀 하고 쇄신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저렇게 돼가지고 게다가 지금 후보 한두 분이 지금 그 뭡니까 뭐 자유우파 연합 토론회요 극우 성향의 유튜버라는 사람들 앞에 와서 면접 아닌 면접 보고 있고 저는 이런 정당을 지금 제가 태어나서는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권 주자들 간 입장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탄핵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환기지가 보면 탄핵 반대하는 어떤 당내의 어떤 여론도 조금 견고한 여론도 조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환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뒤를 받치고 있는 부분이 보면 그날 비상기금 당일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던 9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여왔고 지금 내란 특검이 아마 수사의 칼날이 결국 그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현역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또는 그 국회의원들을 따르는 당원들도 여전히 탄핵 반대 여론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전환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기지 자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전환기지의 뒤를 떠받치고 있는 탄핵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보면 당심이 80%고 여론이 20%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좀 반영되면 탄핵 반대하는 당대표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또 전환기지 같은 경우 노리고 있는 부분이 보면 지금 당장 본인이 언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반탄 후보들이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본인이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도 좀 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조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반탄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필패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나 출마 예정자들이나 또는 수도권에 있는 당심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표출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5월 달에 5월 10일 날 새벽에 왜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이 막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당심이 80%, 민심이 20%예요. 경선 룰이 말이죠.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그 집단지성이 발휘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참 오해하면 안 될 게 말이죠. 자꾸 탄핵 반대 세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전대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반탄파 당원들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세요. 저희 동아면세점 앞에 보면 매주 토요일 날 여전히 그런 집회를 하더라고요. 뭐 일부 소수입니다만 국민의 의견이 좋습니다. 그걸 뭐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자꾸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41%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탄핵을 다 반대해서 지지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등치시키면 안 된다고요.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탄핵 찬성 여론이 지난번에 4월 4일 날 결국 네. 파면됐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이제 전환기 씨가 입당해가지고 온라인 입당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아까 제가 그거 뭐 유튜브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도 당심도 사람들의 의견이긴 해요. 그러나 일반 전체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민심이 있어요. 그것과 괴리된 당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당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내년에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수도 건강해야지 진보 세력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너무나 초라하고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이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여전히 기대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 그 정당을 중도층이 쳐다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김 교수 얘기처럼 이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돼요. 당심이. 그래야지 뭔가 보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이 당이 카운터파트로 여당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엄이나 이런 데서 반성하지 않으면 내란 이런 거 반성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만도 해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주요 소식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